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가 후원하고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의 뉴스통신사의 저널리즘 역할과 책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연구이사 유용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현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세미나를 이렇게 방청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먼저 한국언론정보학회 학회장 박선희 학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정보학회장 박선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처음 개최했던 세미나가 뉴스통신진흥회 그 세미나였는데, 오늘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렇게 단독 세미나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마지막도 또 뉴스통신진흥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세미나로 마무리를 해서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요즘 알고리즘 같은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계속 등장하면서 뉴스 환경의 디지털화가 이제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통신사의 저널리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통 언론도 물론이고 뉴스통신사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역할과 공적 책무가 갖는 중요성도 이제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달라진 뉴스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뉴스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뉴스통신 영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가지 그 일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국가기관 통신사부터 이 그 막중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의 전망과 저널리즘 기술 혁신을 점검하면서 뉴스통신사가 수행하는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뉴스통신사의 공적 역할과 책무, 그리고 저널리즘이 갖는 공적 가치를 전망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이슈와 쟁점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뉴스통신진흥회 김주원 이사장님과 연합뉴스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와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유용민 연구이사를 비롯한 그 학회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이 뜻깊은 세미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뉴스통신진흥회의 김주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제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된 지 한 3개월 조금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특히 그 언론학회 여러 선생님께서도 뉴스통신진흥회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연합뉴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합뉴스가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디지털 환경 하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적 책무랄까, 그런 것 쪽에 대한 관심이나 또 거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잘못 같은 것들도 대국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께 반성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고, 저희 뉴스통신진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화나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되어 있는 AI, 인공지능과 알고리즘도 뉴스통신뿐이 아닌 우리 모든 미디어의 저널리즘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도 최근에 팩트 체크를 위해서 AI로 활용한 그쪽과 무슨 관계를 맺고 그쪽에 AI를 도입을 해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 문제로 인해서 과연 포털이 미디어의 편집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논란은 알고리즘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일부 정당에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환경,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빚어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언론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디어 테크놀로지 쪽에 대한 관심만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언론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저널리즘 문제, 가짜뉴스 문제, 언론 윤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환경, 특히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우리 뉴스통신,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특히 연합뉴스가 저널리즘을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여러 교수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오늘 세미나가 단순히 일회성 세미나의 것이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뉴스통신을 포함한 한국 언론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선희 회장님을 비롯한 언론정보학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토론 및 발제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뉴스통신 진흥회는 한국 언론의 연구와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 협동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정보학회를 포함한 우리 언론학회, 다른 언론학회와도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세미나를 포함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널리즘이 한 발 앞선 발전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김주원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정보통치성 시대의 사실성 관행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우리 사회자 김은규 우석대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첫 번째 순서 발표자 박대민 선문대 교수가 코로나 확진자 접촉과 관련해서 오늘 현장 참석이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김은규 사회자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뭐 이제 익히 들어봤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AI가 우리에 확 들어온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2016년에 그 이세돌 바둑 천재께서 알파고하고 바둑 떠서 거기서 다들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간이 바둑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무참하게 인공지능한테 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AI의 어떤 새로운 발견 이게 생활 속에서 전 국민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게 아마 저는 그때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그 자동차라든가 AI가 여러 이제 생활 속에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쪽 인천 어디선가 저녁 때 그 여성분들 집에 갈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와서 모시고 간다. 뭐 이런 것이 실생활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우리 그 미디어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로봇 저널리즘 이런 이제 용어도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널리즘이라는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이 텍스트와 그러니까 사실과 컨텍스트 맥락이거든요. 저널리즘은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사실만 제대로 전달해도 좋죠, 사실. 그래도 저널리즘이 훌륭한 기능이 되죠. 근데 좀 더 좋은 저널리즘이 되려면은 그 사실의 맥락들을 정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AI가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것들, 내용을, 첫 번째 세션 발표, 정보 통치성 시대의 사실성 관행, 그러니까 사실에 중심을 두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이 저널리즘에 적용되면서, 그런 이제 어떤 뉴스 가치, 그 다음에 팩트체크, 공론장, 그 다음에 행위자로서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자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박대민 서문대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는 이제 우리 김동원, 한혜종 교수님, 그 다음에 윤호영 야여대 교수님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시고, 이 세션은 또 그때 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대민 교수님 이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그 재앙문제 그런 건 아닌데 일선 조속에 따라서 경고를 하게 되면 각각스럽게 저희는 아까 그래서 사회적인 초원성 네,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에 사실상
사회 체계들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실성 반응들을 통해서 진리나 또 도덕, 어떤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름다운 정치, 경제, 사회보다 이런 것들을 그에 관련된 어떤 사실들을 먼저 사회적 사실들을 먼저 하고 이 사회적 사실들에 기초로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시기가 이 근대 이후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 사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 자체가 없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다시 다시 이제 잘 수정해가지고 보완해서 복원시키는 뭐 이런 과정들이 해당하거나 그런 거의 사실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이제 지식사회학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학계는 대표적으로, 그냥 어떤 제 발표도 어떤 피어리그 같은 걸 거치고 학회의 어떤 절차들을 거치고 또 서술 방식도 어떤 특정한 서술 방식을 거쳐야 그 학계에서의 어떤 진리의 어떤 사실적 토대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리시죠?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 세미나장에서는 잘 들리는데 유튜브로 나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에서는 잘 들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저는 잠시만요. 그래서 진행을 하셔야죠. 네, 지금은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안에서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사람의 마음, 대중의 마음 같은 것도, 어떤 진실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런 사실적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대상 자체가 사실이냐를 떠나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범죄 사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을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알 수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무죄 추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관행들을 거치고 나면 그것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처럼 뉴스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실제로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뉴스의 어떤 데이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야 어떤 사실을 정리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트 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방향들은 사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외계성을 확립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고 이런 것이 심지어는 허구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또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우선시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다뤄잡기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사실적 반응에는 집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낳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다양한 사실성 반응들을 통해서 무외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21세기 언론은 어떤 다양한 사실성 반응을 통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 뉴스와 오정보를 구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어떤 사실성 반응의 제로서 성립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는 저는 어떤 진리 표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리라고
진리에 대한 어떤 서술인 것처럼 단어인 것처럼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말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안드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통계 인용을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거로 지금과 같은 언론사의 다양한 가치를 내부 안에서 그 정권에서 시작되는 취재기자 데스크, 기자, 공격 기자까지 나아가는 시작해서 다른 어떤 언론의 반론에 대한 다양한 반론 가능성까지 사회성 반응으로 내고 있는 거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에 특히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에는 이런 많은 사실성 반응이 굉장히 큰 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의 위기는 저는 이제 사실성 반응의 위기가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비판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에 나오는 비판과 유사한데 약간 이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분위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에는 특히나 이제 언론의 어떤 그 사실성 반응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게이트키핑 통해서 어떤 무매기성이 확립이 된다기보다는 언론사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든지 언론사와 유착관계에서 정보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 피어 기자들이 데스킹을 보면서 기사의 들어가서 방향성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태들이 벌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직접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무배의적이지 않느냐, 더 사실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하는 것보다 요거를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기사가 더 무배의적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가 작성한 것이, AI가 편집한 것이 이나 이제 그 신문 기자가 쓴 것이거나 아니면은 신문사가 편집한 것보다 더 이제 어떤 무례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또한 이제 알고리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사실성 반응에 대해서도 여전히 또 그거 부정적인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짜뉴스나 편향성들은 여전히 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세계적이지 않다. 정치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실은 또 정치인들을 바깥에 꼬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본의 논리나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빅데이터가 자체가 있다. 그런 것들은 영향이 또 그런 류의 또 빅데이터 같은 것도 미래에 것들을 이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내용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A가 이 정도에 대한 그런 형태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논리에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이제 플랫폼에 이제 언론의
문제적인 어떤 사실성 반응들이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면서 그 상황에서는 사실과 계산, 어떤 그 사실적 반응으로 못 살려가는 사실 계산이 예전에 그래도 허구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점점 더 가치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런 사실성 반응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격 영화에서 효과라든가 뭐 아니면 자기 반응성 이것들이 보여주는 사실상 반응 때로는 테라 안에나 또라는 모든 이제 또들이 사회적인 현재는 일반 의 시대로 이제 모전들에 대해서 언론을 하고 언론의 사실상 반응을 이 시대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러한 사례로서 그걸 AI를 찾아보지 않으면 AI가 어떤 사실상 반응으로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정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니까 이제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동화된 팩트 체킹에 대한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동화된 기법의 요청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일단 그것이 규칙 기반과 뒷면의 기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칙 기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계들이 여전히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스타일, 과거의 패턴들에 의존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많지도 않고 다 완전하게 이제 있지도 않고 그 데이터를 다룰 때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어떤 여전히 어떤 선입견이 반영되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의 선들이 반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뒷면이 같은 경우는 규칙을 인간이 따로 만드는 거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이게 AI나 그런 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성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런 뒷면이 발전 속도의 어떤 기대해보고 어떤 더 나은 어떤 팩트체킹이라든지 가짜뉴스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딥러닝 기반의 어떤 사실적 관행, 오정부 탐지들 아니면 팩트체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정 성공을 갖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AI를 이제 거쳤다고 해서 과거 언론이 했던 것처럼 사실성 관행으로 잘 잡아서 그 사실성 관행의 통과에 사실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려면은 역시 AI 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XAI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접근을 한번 먼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X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성향 가능성이나 이런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가치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입력값과 출력값의 원소들이 어떤 것이 이제 출력값의 원소들이 더 많은 영향, 출력될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입력값의 원소들이 더 많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고 해석은 그 어떤 예측으로 함수를 찾아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함수만 제시한다고 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다양하지만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XAI가 어떤 그 데이터, 어떤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데이터를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원하는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는 어떤 그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도 더 활용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달성하고 AI를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때 보면은 결국에는 X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분야에 따라서 요청하니까 또 어떤 분야이나 금융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림 채색한 AI로 채색한 의견들이냐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유용하고 우리 자녀면 XAI를 그걸 제한 덜 요구하겠죠. 또 사회적으로 AI에 신뢰가 높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역시 AI에 대한 현명한 좀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개발자 관점에서도 의도하지 않는 해악을 장치할 수 있고 규제 관점에서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XAI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자율성을 또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AI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다시 한번 공정해주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도 XAI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XAI가 여러 가지 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다양한 효용성 문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XAI가 많은 말씀을 분야하면은 그럼 오히려 설명 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이제 인터넷에서 순위 뉴스들이 순위 집착하듯이 어떤 레기멘스를 파악해서 조작행위라는 방에서 그다음에 어떤 개인정보를 취약하거나 저작권 관련된 것들을 침해하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설명이 분명히 방법 없는 XI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다면 사실성 반영과 재구성한테 어떤 XAI가 필요할 것이냐. 일단은 XAI가 필요하냐. 그건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이든 것처럼 언론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어떤 기반의 팩트체킹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석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XAI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을 했는지 데이터가 편향된 어떤 편향성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인가 그 데이터 모집단의 형태라든지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떤 편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추적도 사실 가능해야 돼서 어떤 비가역적인 어떤 블록체인에서 비가역성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적인 포렌식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제도적 기반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이제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사실성 관행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모델 선정에 있어서도 좀 가능한 설명 가능성이 높은 모델들을 AI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좀 센시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인간임을 더 설명 가능하게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에 이제 설명 가능한 모델들이 태어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실성 반응에 대한 어떤 XAI를 보면 어떤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또 오류가 반드시 있으니 그 오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개선 수정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신뢰를 특히 그냥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라 AI에 대한 어떤 사실상 반응의 신뢰를 불공평하게 유도할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AI가 그냥 기술적으로 현시하다고 해서 이제 당국이 그쪽에만 생각하지 말고 적절한 어떤 XI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언론사나 정보원이 자율규제를 통해서 게이밍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어떤 자율규제를 우선시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AI라든지 X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유명성, 유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적 신뢰라든가 유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라든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대민 교수님. 여기 멀리서나마 줌을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성 관행이라는 개념에 이제 좀 집중을 하시면서 사실성 관행으로서 언론, 사실성 관행으로서 미디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무매개적 미디어화 이런 이제 설명들과 함께해서 그렇다면 이제 AI를 이런 어떤 언론 미디어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사실적 관행에 어떻게 정립되는가라는 이제 가능성들을 점검해보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AI가 아니라 XAI, 설명 가능한 AI라는 이제 개념을 쓰시고 또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사실성 관행, 무매개적 미디어화, 이제 요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훈 박사님 먼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강원교수중앙학교의 김동훈입니다. 땡 박사님이 좀 새롭게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던 XAI 문제들이 잘 들었고, 또 하나 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AI와 같은 알고리즘의 합리성,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대 이후부터 있었던 사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철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학자들끼리도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이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코바치와 오데스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히 실증적인 하나의 사실로서의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박대민 박사님 앞에서 설명하실 때 일종의 고전주의적 사실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치 실증주의, 이건 코바치와 오데스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풀어 오는 빵과 같다. 빵 반죽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형태를 좀 낸다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 이런 식의 실증주의적인 사실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코바치와 오데스 같은 학자들 앞에서는 실증주의의 감독론을 사용해서 독자뿐만이 아니라 기자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방식을 취했을 때 똑같은 진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알고리즘이라든가 AI를 통한 사실성 반영의 확립보다가 한 번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설명을 듣다 보니까 땡 박사님이 이 XAI가, 다시 말해서 설명 가능한 AI가 어떠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라든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인상적이었고, 모든 것을 다 XAI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간단한 사례로 이런 네이버의 추천 알고리즘 하는 건 최근에 네이버가 상당히 선명한 방식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어느 학자들 같아서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디가나 지식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일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묘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 일반인들이 알을 수 있는 용어와 말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알고리즘은 이러한 기사를 추천할 수 없구나, 이 알고리즘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이게 좀 저널리즘에서 사실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사회적 참사기관에서 발표했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외압에 의한, 외부 압력에 의한 그런 충동으로 세월호가 변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팩트인가? 자, 이것은 사회적 참사기구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 행위자 중에서 일부의 발언이죠. 그 발언들을 갖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또는 검증하는 언론사들의 그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에서의 사실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 미국에서 쓰고 있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금융에서의 신용 배출이 안 된다고 하고 얘기했던 알고리즘은 다른 문제의 사실과 사건들을 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이 XAI가 설명하는데, 아니라 설명 가능한 AI인데, 그럼 도대체 이 설명은 누구한테 할 거냐는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언론인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논쟁이 벌어지는 이런 취재원들입니다. 왜 나의 말이 의도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는가? 왜 내 말을 그렇게 했는가? 라는 식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XAI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저널리즘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이나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기자 직군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크리에이터라든가 유튜브 저널리즘은 그런 데스킹이라든가 시스템이 없죠.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인 정상적인 언론사라는 여러 가지 데스킹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시스템에서 벌어지거나 고전적인 사실상 관행으로 만들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정합적이거나 설명 가능한 현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그 야당에서의 대선 후보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후보들의 발언들을 가지고 사실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주장인지 의견인지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보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은 아예 명예훼손이다, 이건 허위 보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연 이 XAI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좀 신뢰성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볼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드는 박대민 박사님한테 하는 고민은 XAI가 분명히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우리가 썼던 여러 가지 그 AI 기반 팩트 체킹이라든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한계라든가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XAI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저널리즘과 또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사람이 또는 편집자나 데스킹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어떤 것이 사실이냐고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고 금융정보라든가 명확한 말 그대로 물건이라든가 하나의 그 물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확인, 이 두 개를 구분해서 XAI의 문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우리 김동훈 박사님, 예, 이제 문제 제기죠. 핵심을 잘 찔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란 거죠. 사실이. 나의 일기예보, 뭐 축구할 때 2대0으로 이겼다 졌다, 이런 거는 명확한 어떤 기계의 로봇에 의해서도 충분히 전달 가능한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들인데, 실제적 사회적 현상에 갔을 때 이 진실이란 것이 진실은 사실만 잘 얘기해도 진실은 드러나요. 그런데 사실이 잘 가려지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여러 이해에 따라서 사실이 혼돈스러운 이 상황에서 사실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사실을 설석 관행으로서 이제 설명 가능하다고 하는 AI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무매개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매개성? 일단 박대민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무매개성 개념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실에 그야말로 축구나 스포츠나라든가 날씨라든가처럼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저널리즘의 영역이 있고,
사실에 대한 진실 접근을 설명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 AI의 적용도 그런 좀 영역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영현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이걸로 할까요? 예, 이화여대의 윤호영입니다. 박대민 교수님의 전담 토론맨, 입니다. 그래서, 27에 또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것과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술 기반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냐. 거기서 이제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하나의 그 설명이 가능하다. 즉, 기술이 하나의 관행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베리피케이션 과정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기술로서 하나의 공통적인 법령화된 하나의 프랙티스로서 이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언론에 저널리즘을 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예를 들면, 언론사에게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사실 증명, 베리피케이션 과정으로서 이런 기술이 하나의 메커니즘 시스템으로 이렇게 임플리멘트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이고, 결국 이 역은 베리피케이션 시스템, 지금은 사람이 하고 전화를 걸고 여기 크로스 체킹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 기반으로 해서 확실히 기술화해서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XAI, 즉 과정이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면 결과가 공정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설명 가능하고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도 과연 신뢰 가능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알고리즘 자체는 설명 가능하고 투명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는 투명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공정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가장 개가 크게 되는 예가 그 구글의 고릴라 사건.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투명한데 사실 사람을 구분했더니 흑인이라고 안 나오고 고릴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또 필연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편향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투명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또 어떤 건데 또 다른 이거 이어지는 것들인데요. 설명이 가능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보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번째 얘기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되게 철학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서론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실질적인 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 가장 이 사실성 판단에서 가장 어려운 게 노이즈하고 부가 정보를 구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데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은 실제 사실에 부과되는 어떤 특정한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연관성 자체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토론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의 어떤 방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실상의 관행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저도 역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지고, 5번째는 자율 규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 회사나 혹은 언론사나 혹은 정부기관이라든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율 규제는 형식은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언론사끼리 자율 규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나 시민사회 아니면 그리고 언론사 이 3자가 다 모이는 그야말로 3부회처럼 그런 식의 자율 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5가지 정도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윤호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XAI 할지라도 이런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신뢰 가능성의 문제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어떤 구현 방식, 거기에 노이즈나 도발 정보가 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이 XAI 할지라도 자율 규제를 어떻게 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어떤 쟁점을 좀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박대민 선생님 두 분 얘기하신 거 종합해서 좀 말씀 들어보고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두 분, 선생님들의 토론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100번 맞는 말씀이셔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막 거의 이제 정신없이 이제, 엑셀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살펴본 거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사실성 관행을 이제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대한을 해보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김동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우리가 요새 뭐 기술 기반으로 모든 걸 디지털화하고 뭐 메타버스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게 뭐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가는 게 아직 뭐 그런 거가 이제 그 어떤 디지털로 넘어왔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 저널리즘 분야에 당연히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실성 관행을 재구성할 때 기술 기반으로 하는 거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 미디어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에서는 그런 추세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전제 하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대응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간 이제 편집자가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뭐 제휴평가위원회든 뭐든 간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이상으로 어떤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가치 실현을 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하는 방식이 XAI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XAI의 방법론들을 어떤 이런 사실성 알고리즘 플랫폼들이 뭐 사실성 관행이든 간에 뭐 그런 이제 저널리즘 가치이라든지 저널리즘의 활동들을 이제 그런 관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X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이제 언론사나 이런 이제 저희들은 뭐 이런 분야에 참여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약간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사실 한 편이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냥 이런 알고리즘 플랫폼들이 이제 AI를 기반으로 어떤 저널리즘 관행들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XAI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가치들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호영 교수님 말씀도 보면은 이제 구글 이제 고릴라 사건이죠. 그게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설명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뭐냐면 이게 이런 잘못된 오류가 있을 때 이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오류가 생겼느냐 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뭔가 잘못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데이터 모델이 문제는 아니었고 뭐 데이터의 뭐 어떤 배양성 때문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보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보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제 XAI의 어떤 이제 활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이 투명하면 결과가 공정하거나 뭐 신뢰 가능할 것이냐. 일단은 이제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신뢰 가능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거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문제냐라는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XAI가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뭐 편집권을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한테 주면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자율규제 기구를 이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사실은 좀 약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그 데이터와 수집이 잘못됐는지 모델 선택이 잘못됐는지 학습이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접근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정말 AI를 통과했을 때 어떤 사실성 관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트래킹, 뭐가 잘못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교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AI에 대한 어떤 그 신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키핑을 잘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사실성 관행이 됐다기보다는 수정을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 XAI를 통해서 어떤 그런 모델들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율 규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강제 규제를 전제로 한 자율 규제, 이제 이번에도 그 정말 법안이 딱 마련할 것 같으면은 그런 가능성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3부회보다는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크라우드 소싱 내지는 3부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 어떤 그 커뮤니티 소싱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이 정도 규모가 되려면 어떤 기술적인 또 기반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시도를 이제 저희가 윤석열 교수님께서 제일 결국에 리드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발표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여성이라기보다는 가사 노동을 해방시킨 제1 공신이 세탁기라고 하죠. 세탁기라고. 세탁기가 들어옴으로써 이 가사 노동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가는 거죠. AI 인공지능도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어떤 인간 생활 세계에서는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분명히 좀 오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XAI 또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도 분명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되는 이제 그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제 발표나 토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 적용 가능성 어떻게 적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를 또 합리성을 끌어낼 수 있게 만들어 볼 것인가라는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또 계속 해야 되는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션에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명의에서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중계를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보시는지 안 보시는 체크가 잘 안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야 돼서 지금 43분이 됐네요. 7분 정도 쉬고 50분 때 두 번째 주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 세미나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앞서 했었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정책. 우리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이 맞아요. 표기상 알고리즘이 맞다고 그래서, 근데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써서 같은 거죠? 네네네. 둘 다 된다. 둘 다 표현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발표를 올린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으로 이제 한국지상대련의 오세훈 교수님, 부경대학교 이성훈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재원 박사님 먼저 발표 듣고 있다라는 것은 뭐 많이들 느끼고 계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역속 미디어 바탕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해진 날짜에 뉴스를 이용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없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로 들어줄 수 있는 이 마이크가 홀에서는 안 들리는데 유튜브로 나간다는 거죠. 안 되고 있어요? 이 마이크는 돼요? 지금?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나와요? 이걸로 하죠 뭐. 이걸 네, 약간 정비적으로 시작하시죠. 네. 지금 뉴스 이용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 소셜 사이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이제 뭐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 이런 곳들에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라는 거고요. 뉴스를 이제 주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뭐 44%라면 그중에 유튜브를 이제 45% 정도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카톡에서 27%, 페이스북에서 18%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로서도 사실은 소셜미디어에 맞는 그런 뉴스를 제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이제 이미지를 제가 넣은 SBS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일찍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의 문학 담당 기자가 매일 보내주는 그런 이제 뉴스레터거든요. 그런 양상의 새로운 유형의 뉴스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런 뉴스가 생산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1인 미디어들이 또 무엇인가 이제 실제로 어디 언론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개념을 이제는 재정의할 필요가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뉴스라고 생각하는가? 이용자들은 매일 뉴스를 보는가? 그래서 언론사 기사를 보기도 하지만,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 기사를 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보는 기사들은 1인 미디어 기사, 전직 기자가 만드는 기사도 있고, 또는 그것이 이제 기자로서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 역시 그냥 뉴스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친구들의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그냥 뉴스다. 나는 그걸 보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인터뷰 결과 실제로 그런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 뉴스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예전과 같은 관점으로 뉴스를 할 수 없는 시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지금은 이런 플랫폼들을 다 작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동 원리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의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주체들이 이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과 뉴스를 사실 연결시킬 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이용자들의 참여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여의 기록들, 로그인을 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수집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추천 시스템들이 기반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단지 기성 언론사가 만든 뉴스가 아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어떠한 언론사에서 뉴스를 내보냈다라고 할 때 뭐 똑같은 뉴스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판본의 뉴스들, 다른 버전의 이제 뉴스들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버전의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가 만드는 뉴스 더하기 이용자가 같이 만든 그런 뉴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시민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서 어떤 것들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기반이 돼서 다시 추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뉴스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의견까지 읽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덧대어진 그런 버전들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A라는 그런 기사를 읽는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이게 막 돌아다니게 되면 친구가 좋아요 누른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또 B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가 댓글을 단 것을 또 C라는 친구가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C라는 친구가 보는 거는 A가 아니라 A 더하기 B의 댓글인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함께 해석을 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실 더하기 의견까지 붙여진 형태의 것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실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일대 다수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개인적으로 해독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혼자 집에서 신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9시 뉴스를 시청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간 차이가 좀 존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A라는 텍스트가 이제 다시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반응까지 덧대어져서 새로운 텍스트로 이제 생겨나면 그 다음 사람이 보는 형태는 처음의 기사하고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뉴스를 이런 공간 안에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공간 안에서 읽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처럼, 또 진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다, 알고리즘은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사회과학자들 중에도 또 인문학적인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환경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부딪힘이 있느냐라는 것의 질문을 해보자는 거고, 그것을 너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라면 이것이 대결 구도가 되거나 아니면 설명력을 갖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리즘과 함께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저널리즘 현장 4가지 정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를 했던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랑 몇 가지 사례, 그리고 뭐 저의 고민들, 그리고 발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버의 AI 추천 시스템은 이제 그런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편집이 과연 더 나은 기사를 추천해 주는가? 네, 객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편집하는 것보다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가? 더 좋은 기사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이버 이제 에어스 시스템은 2017년부터 도입을 해서 2019년부터는 이제 전면 편집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3가지 그 방식은 이제 네이버 뉴스 편집자들이 작년 말에도 계속 이제 블로그에도 공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틈틈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 말에도 관훈저널에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 필터링 방식이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로그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조금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뉴스 기사, 이제 그 품질 모델에 따라서 이제 딥러닝 하는 방식, 세 번째는 클러스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협력 필터링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좋아하면 추천해 준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뉴스 기사 품질 모델은 이제 좋은 기사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기사들이라면 추천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기사의 뭐 길이라던가 이미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여 썼는가 이런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는 방식이고요. 클러스터링 방식은 뭐 로그인 하지 않아도 개인의 로그 기록이 없어도 여러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천하는 이제 이런 3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이용자의 참여가 전제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클릭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좋아한다는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그렇게 발표한 논문에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소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추천될 때 과연 더 좋은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예 기자들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현장이 너무 더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더 저질 경쟁을 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단독을 붙이는 경우에 더 편집이 잘 되니까 자꾸 아주 자그마한 업데이트만 돼도 단독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아니면 뭐 SNS를 베낀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어떠한 기자가 사실 자기가 혼자서 무엇인가 굉장히 뭐 집중적으로 탐사 보도를 할 때 그것이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만 쓰면 전혀 추천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 이제 채택을 받고 싶어서 오히려 이제 경쟁자한테 같이 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있다. 뭐 이런 고백까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들, 알고리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좋은 기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가짜뉴스인데요. 가짜뉴스를 이제 누가 왜 만드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저널리즘 그 논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조금씩 연구들을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뉴스의 범주라는 것이 2019년에 닐슨에서 발표했던 그 범위 정도인 것 같아요. 방송사 제작이냐, 뭐 디지털 언론사 제작이냐, 인플루언서냐, 개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 언론사든 개인이든 누군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이제 그걸 뉴스처럼 내보내는 경우에 그것을 뉴스라고 인식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뭐 이런 이제 또 인터뷰들을 진행하면서 유튜브라는 공간이 사실은 저널리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속성은 좀 재밌기도 하고 막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놀이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뉴스를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뉴스도 보게 되는, 아까 앞에서 이제 45%의 수치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맞지 않는 공간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그 거리감이 결국은 이것을 뉴스의 어떤 특성을 막 규정을 지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폭로를 한다거나 강력하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예전 연구를 보니까 한 800개 이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유튜브 스타일로 그렇게 편집하지 않는 거는 거의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뉴스 방식은.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먹히는 그런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널리즘에 요구하거나 원하거나 뭐 기대했던 그런 진지함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신문 기자를 하면서 또 하다가 유튜브에서 또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걸 다시 본인이 이제 뭐 칼럼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고민이 뭐냐면 기존의 저널리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터뷰라던가 분석 이런 것들을 내보냈을 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정말 더 많은 팔로워나 클릭수를 이끌어내려면 결국은 폭로성,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이야기 방식, 그 다음에 뉴스 가치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야 되나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사실 뭐 일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사실 어떤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짜도 있지만 조금 더 부풀린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선 연구들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누군가 발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뉴스 앵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가지고 보는 거죠, 이용자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뭐 딥페이크라던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사실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고 질문이 좀 많아지는 공간이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정보의 확산이나 방지를 위한 뭐 개인 차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나 개인의 어떤 책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법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
국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유튜브에서의 뉴스 이용의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페이스북과 공론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판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페이스북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여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사실보다는 좀 의견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친구 추가를 해야지 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친구가 뭐 뉴스를 올리든 자기의 생각을 올리든 그것들을 보고 내가 댓글도 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상적인 공론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먼저 내세워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기사 제목을 먼저 보게 되지만 이 공간에서는 친구 얼굴과 친구 이름이 먼저 보이고 이 친구가 이런 뉴스를 공유했구나. 그래서 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과 다른 뉴스를 올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지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결 방식은 그런 공간에 이 친구를 매중으로 해서 점점 더 커지게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톡 뉴스는 이 인간 하나의 배경으로 운동장 있는데 이 봇과 대화를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대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뉴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있는 뉴스가 뭐야?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검색해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면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면 재미있는 뉴스를 알려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형태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기사를 정해진 시간에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를 받을 때 우리 지역 뉴스를 받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기사를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개발이 잘 되면 사실 이 특꽃이 추천해주는 재미있는 뉴스를 추천해줄 수 있을 때 어떤 뉴스를 추천을 해줄까라는 이제 질문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들 제가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4가지 정도 이제 질문을 그렇게 던져봤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바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질적인 가치를 사실 표방하는 거잖아요. 저널리즘이 뭔가 막 중요한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구현되기 위한 어떤 그 전제에 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시킬 수 있는 건지 양이 확보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좋아하는 것 외에는 새롭게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새롭게 중요한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접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알고리즘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자동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주는가? 그런 질문은 좀 회의적인 것 같고 특히 그것이 저널리즘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서로 함께 이걸 형성해 간다는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든 아니면 SNS 플랫폼이든 우리는 저널리즘 행위자는 아니다. 그냥 모아놓은 거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기술이 객관적일까? 그런 이제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사가 반드시 중요한 기사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쓰는 기사만이 꼭 가치 있는 기사도 아니겠지만 서로가 사실은 지금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각자의 장에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우리는 그런 관심은 별로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언론에서는 또 많은 오해나 아니면 불신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널리즘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들이 서로 좀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서로 확대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대된 상태에서의 그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 고민들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을 좀 더 많이 남긴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고민이 되는 거여서 좀 들으시고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용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핸드폰 시인 인공지능은 무서운 얘기 해봐 보면 옛날 옛적에 어느 피우느냐 이런 식으로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해보고서 재밌는 얘기 해봐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가야 진짜 그걸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AI라든가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뉴스 생산이 진행되는데 그러다 그리고 이제 포털이라든가 스마트 그냥 텍스트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현상도 있고, 이걸로, 네. 그래서 이제 뉴스 개념에 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뉴스 품질이 과연 좋아지는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할 것이? 허위조작 정보라고 하죠. 허위조작 정보로 우리 오승훈 박사님이 쓴 글들이 항상 인용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이따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또 문법, 알고리즘 문법, 그 다음에 또 뭐, 부분을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오재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성대단
그리고 제가 요새 코로나 시대에 방송 준비가 되면서 예전에는 토론을 현장에서 직접 했는데 다 써옵니다. 말실수할까봐. 그래서 좀 화면에는 안 좋게 보이겠지만 제가 써온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박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은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이 없고 연구인 주제라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이 발제문은 제가 먼저 받아와서 봤는데 아직 완성된 발제문 주제는 건 아닌 거, 내용은 아닌 거로 판단되어가지고 발제문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 발제 내용의 주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알고리즘은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 없고 저널리즘을 보완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없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될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계산 가능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확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확률상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확률상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최대의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은 이 확률을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역할을 저널리즘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다수의 혜택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소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이 저널리즘의 한 역할입니다. 이에 따라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기술은 보이는 것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데이터화되는 것은 주로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5가지로 지금 알고리즘 시대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알고리즘은 통계 기반으로 무언가를 배제합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간섭이나 통찰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동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알고리즘은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99%의 이 배제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무엇이 배제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무엇을 삭제했는지 데이터의 관리자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동영상의 개수가 매 분기 1000만 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삭제되는 동영상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알고리즘은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은 이 배제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 알고 있지만 알고리즘은 배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피드포워드 예측하지만 그 예측은 범주화의 권력 행사입니다. 검색 엔진과 같이 알고리즘에 대한 미디어들은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알고리즘에 따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고리즘은 그 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수집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지만 이용자들을 끊임없이 범주화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이용자들의 인지적 혹은 해석적 습관이 보편적 습관으로 간주되어 범주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이 범주화된 특성으로 간주되지만 그 개인은 자신이 어떻게 범주화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은행대출금리 결정제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금융회사는 대출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대문자로 적은 사람과 소문자로 적은 사람의 금리를 다르게 적어냈습니다. 대문자로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의 대출금리가 더 높았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출서류에 대문자로 서명한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셋째, 알고리즘은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배제와 범주화 같은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타당성 평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색 결과의 경우 무엇이 실제로 가장 타당한 검색 결과인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뉴스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가장 올바른 뉴스 배열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만족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만족도는 타당성 평가의 일부일 뿐인데 그 만족도가 타당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험받지 않은 가정들이 인지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며 설계자들도 모르는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알고리즘에는 또 그 이유조차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전략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이를 처리할 경우 객관적인 거라는 신화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된 미디어 영역에서 알고리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제 너무 복잡해져서 그들의 엔지니어들도 그들의 시스템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엔지니어들조차도 시스템 작동 방식에 내재한 편견에 대해 걱정하며 밤을 새기보다는 기술을 자율적이고 완전히 객관적인 힘으로서 다르게 선호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널리스트와 알고리즘의 객관성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의 객관성은 제도적 약속에 의존하면서 규범과 현장 훈련을 통해서 키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적 객관성은 제도적 규범과 훈련보다는 기술적, 상업적으로 오염된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알고리즘은 사람을 계산하는 것. 페이스북 친구찾기 알고리즘들은 별개로 된 이용자들을 숫자로 서열하되 수용자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의해 구축된 실제로 네트워크된 사람들과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수량화된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이러한 계산을 통해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엣지랭크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비가시성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들을 훈육하고 있다는 주장처럼 보여진다는 것을 보상으로 제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협으로 제시해 참여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이용자가 훈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리즘은 단지 절차에 따른 코드의 지평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새로운 지식 논리입니다. 이는 기존 미디어의 편집 논리와 경쟁하는 논리입니다. 편집 논리는 반복된 훈련과 지속적인 확인, 혹은 시장과 사회적 논리를 통한 정당한 제도적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얻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선택을 따릅니다. 반대로 알고리즘의 지식 논리는 인간의 판단을 작동하기 위해 혹은 수집된 사회적 흔적과 패턴을 밝히기 위해 인간 운영자가 고안한 기계의 절차적인 선택을 의존합니다. 실제는 고정된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주변과 관계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실제는 복합적이며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지닌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리즘화된 미디어 속에서 알 수가 없는 알고리즘의 논리와 공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널리즘은 알고리즘이 확률로 게시하는 결과들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저널리즘과 알고리즘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널리즘과 알고리즘은 분리되어 있으며 저널리즘은 알고리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알고리즘은 저널리즘과 병행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저널리즘을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저널리즘이 알고리즘을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면은 알고리즘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다는 회상문을 만들어내고, 타당성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고,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용자를 훈육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이소은 교수님 또 말씀 들어보고 또 전체적인 토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의 이소은입니다. 네, 이재원 박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뉴스 이용이 플랫폼에 점점 편중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뉴스 양식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언론사 뉴스를 벗어난 뉴스 재개념화가 필요한 상황의 핵심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고, 그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큐레이션 뉴스 가치의 문제, 그 다음에 OTT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의 팩트체크 문제,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의 어떤 담론을 공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문제, 그 다음에 챗봇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저널리즘에 진입하고 있는 문제로 정리를 해주셔서요. 이 문제들이 다 중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재밌게 또 흥미롭게 발표하신 내용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오세혁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연구 과정이신 것 같고, 이 발제문 자체에 그래서 플랫폼과
혹은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이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 예스나 노냐의 주장을 담으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혹은 생각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징후적인 사례들을 저는 정리해 주셨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에 공감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는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워낙에 전문가이신 오세욱 박사님께서 또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혹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재호 박사님의 그 발표에서 어쨌든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징후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특정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전제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례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령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서의 토픽 결정이 이용자의 의견에 매우 더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장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공론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것은 왜 공론장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리즘과 뉴스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 이런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 기자들, 즉 사람이 뉴스를 취재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들을 알고리즘이 어떻게 측정해낼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사람의 가치를 어쨌든 전제하고 계신 거라서 저는 그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뉴스들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레거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 탑재되지 않는 양식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닷컴으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되게 경쟁력 있는 뉴스 양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전통적인 뉴스 가치와 알고리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령 또 OTT에서 가짜뉴스의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OTT가 레거시 미디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징후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 문제들만이 부각될 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아까 오세욱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저널리즘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그 상상력들이 제한되는 또 그런 결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 제시해 주신 사례들이 정말 문제라면 어떤 가치와 실천을 저해하기 때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양립 가능하려면 어떤 대안적인 실천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이 알고리즘의 문제가 비단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언론재단에 있으면서 뉴스의 데이터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이거를 뉴스 전체 생산과 유통에서 이제 진입되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를 좀 구조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뉴스라는 것이 단순히 플랫폼이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자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로부터 어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CMS로 대표되는 수단을 통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떤 HTML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어떤 플랫폼에 탑재되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어떻게 재가공되는가. 사실 이 레이어를 충분히 따라가야만 어떤 뉴스와 새로운 저널리즘의 문제를 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어요. 미흡했지만.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이 모든 레이어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문제로만 알고리즘을 다루는 것에서 좀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는 네이버의 어쨌든 큐레이션, 유튜브에서의 가짜뉴스, 페북에서의 소셜 담론,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대표됐던 챗봇의 문제, 이렇게 어떤 개별 플랫폼의 문제로 이게 다루어져서 사실은 이 개별 사례 연구 자체는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그래서 관통시키는 논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무엇인지가 좀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뉴스 데이터에서 보면 플랫폼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언론사로서는 혹은 개별 뉴스 생산자로서는 이 중에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가 혹은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된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가 뉴스 가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는 특정한 플랫폼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원 오브 댐인 것을 원 오브 카인드로 오히려 담론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담론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용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사실 이용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용자로부터 만들어진 뉴스가 얼마나 이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을 쥐고 있는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용자의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로 남겨놔주신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용자의 실천 자체가 저널리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함의 혹은 실천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배경으로는 이용자가 등장하는데 결론에서는 그게 이용자가 사라지면서 다시금 알고리즘의 문제가 생산의 논의, 생산 규범의 논의로 귀결되는 것이 좀 지양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재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게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탐색하고 양립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써놓으니까 양립 가능성인가 우리 오소욱 박사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우리 이 발표하신 분께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내용은 이제 그런 걸 탐색해보자 이런 차원인데 근데 이제 우리 이소영 교수는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양립 가능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라는 것도 좀 얘기를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될지 이 자리에서는 아마 힘들 것 같아도 다음에 계속 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발제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널리즘의 가치였던 전제적인 그 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논쟁점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항상 알고리즘 얘기하다 보면은 이용자의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빠지게 되더라. 생산의 문제로만 귀결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두 분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충 발언 좀 해주시죠.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먼저 연구를 하신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놓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좀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널리즘과 알고리즘이 양립 가능한가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금 이제, 들은 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제목에다 가능성이라고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다시 한번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쭉 보면서, 저의 어떠한 위치? 저의 스탠스?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마도 제가 좀 더 그 이용자들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생산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생산자들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런 또 심리가 제 안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소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알고리즘 얘기하면 처음에 이용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라지는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5가지 테마들을 저도 잘 좀 받아들여서 네, 좀 어떤 저의 좀 철학적인 그 입장들 정리를 하는데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소은 교수님의 그 세 가지 그 말씀들에서는 저는 아마도 제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들도 플랫폼, 그 다음에 이용자 이런 주체들이 어떤 뭔가 누구 하나에 마치 책임이거나 잘못인가 뭔가 이런 식의 정리를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이제 이 생산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플랫폼 중심으로 제가 봤던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로 뉴스의 생산부터 이용까지의 그 과정들, 그 결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전체적인 그 거시적인 그런 관점들을 좀 더 가지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용자의 실천을 이제 그 이소은 교수님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마도 그 정도까지의 생각을 정리하지는 못하고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대안들 뭐 이런 것들은 예컨대 뭐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편집 에어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지금은 사실 시민의 어떤 개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로서만 사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 가치를 정할 때도 저는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저의 이제 이용자 차원에서의 그 저널리즘 그리고 저널리즘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 레거시 미디어 그 생산자들이 생각하는 저널리즘보다 좀 더 확대된 범주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좀 더 고려를 해보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이지영 박사님. 근데 뒤에 참고문헌 보니까 이지영 박사님께서 이미 2018년도에 박사 논문으로 이용자에 대한 충분히 다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또 앞으로 계속 살려가면서 발표를 하시면, 이제 좀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하실 말씀 있다거나, 내지는 조금, 논의점이 있으신 분? 최영길 교수님? 없으시고? 네. 우리 회장님도 없으시고? 없으면 끝내죠. 없는데 억지로 막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오늘 두 분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알고리즘 플랫폼 시대 뉴스 통신사 저널리즘 역할과 책무, 얘기들인데, 실제 얘기 들어보니까 머니투데이가 계열사가 몇 개죠? 7개던가? 모니터데이가 계열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계열사들이 그 원고를 서로 받쳐줘야지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 하나가 기사를 쓰면 안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 뛰면은 그 계열사들이 서로 연결해갖고 전화해서 연결해서 같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 조금만 바뀌어도 단독 띄워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또 그 같은 이슈들을 쫙 끌어올려주고 그런 것들도 이제 이 AI 내지는 알고리즘 이런 이제 것들이 저널리즘과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실제적 유통 생산의 현상들인 모습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특히 이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진행된 세미나였습니다. 토론 발제해 주신 분들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